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떻게 1월 1일과 1일 날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뭐 편안하게 편안하게 경제가 한 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정신없이 지났는데 네네. 일단은 아니 근데 지난주 주말에 나왔던 경제 지표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혹시 보셨나요? 어떤 뭐 경제 수출도 지금까지 최고, 뭐 예. 무역수지 흑자도 최고, 뭐 어쩌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 정확히 뭡니까? 일단은 수출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400억 달러를 돌파해서 우리나라 관련 무역 통계사상 처음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무역만을 놓고 순위를 따지면 세계 9위에서 8위 한 단계 더 도약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8위라 돼요. 예, 우와. 그래서 전 지역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강점인 제조기업들이 뭐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경제도 못하고 정권이 뭐 썩었다느니 바꿔야 된다니 막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 정치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 코로나19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부침이 좀 심했잖아요. 그렇죠. 방역이 봉쇄됐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또 잠그기도 했고 일부 나라는 그대로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 우려, 원자재 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선전했다. 되게 잘 적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부품 그리고 조선 이런 이제 이 업종들이 다시 한번 또 주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라고 하는 OLED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선전한 것들이 저희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아마 이제 지난해와 같은 이제 수출 증가세가 이제 올해 좀 나타나 주면 그래서 지난해 정부는 이제 한 4% 가까이 성장을 했을 것이다. 네. 라고 믿는 부분이 4분기엔 또 수출 밀어내기 물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내수는 굉장히 이제 거르두기 영향으로 위축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수출은 선전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올해는 사실은 뭐 지난해처럼 이제 두 자릿수 증가율은 아니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 초반대 증가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 뭐 4% 이런 얘기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코로나 방역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하는 것 때문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특히 외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 비해 보더라도 그 나라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비례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사실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적어요.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일희일비하면서 방역이 뭐 실패했네 잘했네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이제 필요가 없는 방역 거죠. 실패를 말하시는 분들은 네. 피해가 직접적으로 많았던 부분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2년 연속 네. 장사 대목을 실종했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은 직접 너무 힘들겠죠. 거리로 나와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네. 이제 학생들이에요.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되면 주사 맞고 이제 2차 맞고도 6개월간 지나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 공공장소나 이제 뭐 음식점이라도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누적된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불평은 돼도 다 또 잘 준수해요. 그러니까. 마스크 신으시는 분 외국에 가보면 큰 경기 보면 대부분 마스크 안 썼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네. 마스크 대부분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역하고 마스크 착용은 아마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방역에 최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누적된 정말 생계가 달려 있는데 그 생계를 너무나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에 풀었다 좀 이런 데에 대해서 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을 계속 쏟아붓는 건 좋지 않더라. 왜냐하면 결과를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했더라. 요걸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은 사실은 소상공인 부분인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왜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한창 확산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9시 4명으로 딱 줄이니까 또 금방 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역시 고생은 하긴 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 좀 들긴 들었어요. 자, 그래도 뭐 나라에서는 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한쪽만 희생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 부동산이 큰 이슈였는데 우리가 부동산값 너무 많이 오르고 세금 너무 많이 내서 완창 짜증이 나 있었는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20%가 넘게 올려더라. 이게 19년 만에 최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우려했던 게 네. 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한 정책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우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네네. 20.18%가 올라서 2002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 들어서 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 버렸는데요. 네. 이게 아파트 가격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포함한 뭐 빌라라든가 다세 단독주택도 다 비슷합니다. 이 가격도 이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데 특히 이제 수도권이 많이 올랐어요. 수도권 경기도가 29%, 인천은 무려 33%. 이렇게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이 16%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지난해 2000년부터 계속 너무 강세니까 규제가 또 9억 원 이상으로 또 집중이 되다 보니 단기 이 각종 이 매수자들은 오히려 그걸 피해서 서울을 피해서 이제 인천과 경기와 같은 수도권으로 또 몰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럼 올해 부동산 시장도 올라갈까요? 일단 떨어질까요? 정부도 약간 부처 간의 입장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세금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올해 부동산 세금 더 잘 걸칩니다. 세금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 가격 지난해 하반기부터 말부터 좀 조정받기 시작해서 올해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이외에 사전 청약 물량 더 늘리겠습니다. 공급 완전히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20%가 올랐다면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떠냐? 전문가들은 20%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 6년 동안은 계속 상승세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지금 보면 보시군요. 금리 별로 안 좋아요. 부동산 시장에. 진짜 금리 안 좋고요. 네. 대출도 안 됩니다. 네. 여기다가 규제 더 강화돼요. 그렇죠. 근데 변수가 뭐냐? 네. 부동산 정책 대선이 있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들 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흔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다가 아까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시게 여기는 지표는 공급이에요. 공급이 어떻게 되냐? 특히나 서울, 경기, 수도권 공급이 중요한데 네. 2020년이 정점이었어요. 최고. 입주 물량이 올해 입주 물량이 당연히 연도 입주 물량이 2020년 최고였는데 이 입주가 최고였다는 건 4, 5년 전 이미 개발 착수된 거. 그렇죠. 허가된 물량이에요. 분양 돼서 이제 입주할 때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4, 5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20년을 기점으로 서울 수도권은 20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요? 2024년까지? 그럼 앞으로 2년, 올해, 내년 4년, 3년 정도는 만 3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 정부 초기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기 부동산 장관이 있잖아요. 예, 말이 빵도 안 했듯. 한미빵도 안 했듯. 김현민 장관. 이분이 말이 공급은 빵 많다. 떠냈더라 그래요? 네, 공급은 많다. 네. 공급은 많아서 투기다. 네, 이분은 네. 전세까지 투기로 봤어요. 그러니까요. 전세까지 투기를 봐서 굉장히 공급은 많은데 투기 세력 때문에 다 투기만 잡다가 그래서 또 본인도 또 임기 말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 네. 공급이 필요한데 빵이라면 밤새워 내가 만들어내겠다. 찍어내겠다. 이 얘기해서 굉장히 비탄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입주 물량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투기고 이제 저금리고 계속 이 핑계를 댔던 거죠.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 이 전문가들은 지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전 입주 물량도 7년, 최단기 7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현 정부 정책 중에서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주도나 민간주도 이 아파트 입주는 반드시 청약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로 나올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 계산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입주량이 40만 채다. 온전히 새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 기존의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고 남은 건 증액되는 거. 그죠? 조금, 임대 물량. 조금이잖아, 조금. 그러니까 이것만 나와요. 그게 지금 그걸 안 풀어주면 우리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재건축 소유자가 2년 이상 실거주 안 하면 재건축 입주권 안 준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그랬더니 음마 아파트 난리 났어요. 그렇죠. 주인들이 다 들어가겠다고 집 고치고 그러다 이것도 반복했잖아요. 반복했죠.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 물량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네. 거기 지금 저렴하게 살았던 세입자들이 다 내쫓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 그대로 녹아나가 있어요. 이런 겹겹이 규제, 오히려 부동산 수요를 더 이제 자극하는 네. 이런 잘못된 정책을 없애야 되는데 이쪽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 잘 모르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수치 가지고 좀 장난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주식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저 완전 망했잖아요. 제가 거의 주식을 한 번도 안 하다가 몇십 년 동안 한번 들어갔는데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코스피가 3,300까지 올랐다가 결국은 3,000 안 되는 걸로 떨어져서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G20이죠. G20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최하위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왜 이렇게 못해요 우리나라 주식? 우리가 브라질이 브라질이 22. 브라질이 G20에 차이. 20. 예. 우리가 19위. 우리가 19예요. 좀 낫나요? 예. 그나마 낫다고 봐야 돼요? 2020년에는 네. 정말로 어떤 패러다임이 연출이 되느냐. 아하, 그동안은 외국인 사고 개인이 사면 시장은 이제 꺾인다였는데 이걸 꺾었어요. 동학개미가 정말로 주도적으로 해서 수익률이 30%가 넘어서 G20이 가는데 1위였거든요. 네, 2020년 네. 주식 수익률이. 그런데 지난해에는 G20 국가 가운데 우리가 19위 했습니다. 브라질만 마이너스 12% 났고요. 우리도 플러스가 났어요. 한 3.6%. 플러스 나긴 플러스 났어요. 났는데 다른 나라들이 더 잘했어요. 근데 나는 왜 마이너스 50이야? 어이가 없다. 다른 나라들이 더 잘했고 네. 특히나 이제 우리는 굉장히 롤러코스터였죠. 1월 네. 초만 하더라도 3,000선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그리고 6월 말에 가서는 3,300 돌파했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야 연내 3,500 간다. 장밋빛 전망을 남발했는데 네. 그 하반기부터 꺾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죠. 또 네. 미국이 긴축한다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또 반도체 업황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리포트까지 나오니까 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연말 갈수록 이제 좀 매도세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네. 11월에 가서는 연중 최저까지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 이제 연말 장은 2,977로 3,000선을 살짝 이제 아래로 이제 무너진 상황인데 네. 어쨌든 뭐 증시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 증시가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사실 올해 증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네, 올해는 잘 될까요? 일단 패턴은 그건 것 같아요. 지난해도 보니까 서학개미들이 수익률이 서학개미들이 좋았어요. 좋았다면서요. 예. 동학개미는 돈만 퍼다 붓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주식 계좌가 뭐 1,00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네.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니까 해외 주식 계좌 트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실제로 수익률을 좀 따져봤더니 우리가 이제 8만 전자, 7만 전자라는 삼성전자 대주주간 거의 500만에 가까운데 여기가 지금 지난 7만 8천 원 정도에 마감을 했어요. 8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하던 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만도 못 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이제 30조 넘게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건 테슬라예요. 테슬라 지난해만 50% 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1,000 넘어가니까 천슬라다라는 이제 별칭을 얻었는데 어쨌든 이제 서학개미 수익률이 너무 높다 보니 올해도 그 반복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해외 주식 투자 관심 갖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물론 국내 증시 전망은 확실히 증권사들은 하단과 상단을 말해놓기 때문에 하단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벌어져요. 2,650선까지 있어요. 하단은.
근데 상단의 경우는 3,600선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금 3,300이라고 치면 네. 3,000이라고 치면 한 20%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수 있다. 고점이라는 겁니다. 연말 증시가 아니라. 네. 자,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사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건 상저하고 상반기엔 조금 낮고 하반기에 조금 더 회복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한 변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증시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긍정적인 건 반도체나 이제 글로벌 경기 여판 개선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주요국이 미국을 비롯해서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가 코로나19 국면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과 또 신냉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증시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소효님께서 노변 어떤 주식 샀는데 반토막 났냐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공모주 샀다가 다 망했고요. 팽소님께서 안보험 들으세요. 자, 안보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8,720원보다 한 5.1%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분들 또 막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시급이 9,160원이 됐습니다. 임금 1급, 하루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무하면 73,280원이고요. 네. 월 환산, 주휴 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191만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최저임금은 이제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이제 시간제를 근무를 하든 아니면 이제 일용직을 쓰든 해외 근무자를 쓰든 네. 반드시 이 금액은 준수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도 안 해준다는 거고 이미 되어 있는 마이너스 대출 이런 것도 DSR 규제 강화되면서 이거 맞춰가지고 더 줄여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맞습니다. 갚아야 돼 돈을 갑작스럽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은행, 제2금융권, 카드론까지 네. 전부 DSR 규제 적용이 됩니다. 어머 어떡하냐. 그럼 큰일 그리고 났네요. 네. 이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 갖고 있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데 올 1월부터는 2억 원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이 DSR 규제 원리금 자기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네. 40%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7월부터는 또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더 강화돼요? 예, 여기는 마이너스 통장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1억 원 초과하는 어머나. 차주에 대해서 그러면은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DSR 40%라고 해서 내 연소득이 4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40%라면 1,600만 원이죠. 네. 원금과 이자의 합산이 네. 1,600만 원 넘지 않도록 한다겠다는 겁니다. 대출 안 어머나.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출 거의 그냥 불가능해. 이게 카드론까지 적용됩니다. 그럼 기존에 뭐 몇 억 대출해놨던 거 다 그러면 다시 다 갚아야 그걸 돼요? 회수하는 건 아니에요. 아, 회수 그거를 아니에요? 다시 재연장할 때 가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신용대출이라는 게 1년마다 한도가 정해지잖아요. 어머나 큰일 났네. 나 7월 달에 연장해야 되는데. 연소득이 신용대출. 많잖아요.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연소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이게 원리금이라는 게 내가 받는 연봉의 수준에서 연봉 그렇군요. 수준을 감안해서 네. 정말 갚을 능력이 되나를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이 DSR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건 정말 변호사님이나 의사들처럼 전문직이 걱정할 게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상공인들, 학생들, 소득이 불분명하신 분들, 주부님들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네. 소득 연소득 입증이 안 되면 그러네요. 굉장히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입증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그치. 만약에 우리 같이 그냥 꾸준히. 신고하고 꾸준히 이게 계산이 다 나온 사람은 상관없지만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어쨌든 입증이 안 되는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있겠네요. 직장 초입 이제 초봉의 경우에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한도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직장인 어지간한 직장이면 마이너스 무조건 통장에서 해줬는데. 1억 원까지도 막 네, 해서 한도를 네. 내줬는데 지금 자기 연봉 수준까지만 해줘요. 알겠습니다. 전원님께서요. 이인철 소장님 정말 잘 풀어주십니다. 잘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는 목돈 마련 지원도 해주겠다.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보상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일단 청년 측에 대해서 청년 희망 적금이 출시가 돼요. 네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시면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대상으로 만 19세부터 34세 네, 청년들에게 예, 어떻게?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희망 적금이 출시가 되는데 네.
월 50만 원씩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적금 상품이에요. 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만 19세부터 나이- 소득이 있어야 나이만? 돼요. 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아.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 아.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가입이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1년 차의 경우에는 이자에 2%포인트 추가 이자 줍니다. 또 2년 차에는 그 지원 포인트가 4%포인트로 늘어나요. 여기에다가 이자 소득 15.4% 세금 띄어가거든요. 네네. 이거 안 띄어갑니다. 비과세까지 줍니다. 웬일이야. 비과세 너무 좋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네. 아니면 뭐 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인턴도 괜찮아요? 인턴도?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런 이제 약간의 소득이 발생한다. 연그간 초급급여가 3,600만 원 이하라면 관심 있게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장기 펀드 소득 공제가 이제 신설이 돼서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 네.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의 경우에는 네. 이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까지 이건 근로자들, 직장인들의 경우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그래도 좀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 또 얼마나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죠. 아, 지금 거리두기가 원래는 2일까지 하기로 했다가 지금 16일까지로 더 늘어났잖아요. 2주. 그러면은 500만 원을 먼저 준다. 이건 무슨 맞습니다. 말입니까? 일단 현행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기 때문에 자영업자 55만 명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손실보상 예산이 올해 한 3조 2천억 원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네. 이 예산을 갖다 씁니다. 그리고 이 선지급금은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고요. 자, 그러면 야 먼저 500만 원 지급했는데 실제 나중에 손실을 3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네네네. 나머지 200만 원 뺏어갈 거냐? 나머지 200만 원은 1%대 낮은 금리로 장기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거 좋네요, 아주.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하고 계속 누적된 벌써 6번째, 5번째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이제 나중에 후지급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선지급 후정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직을 좀 해줘야지 힘든 사람들 먼저 좀 숨통이 트이고 뭐 더 많이 받았으면 나중에 다시 찾아가든지 말든지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렇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책 한다 그랬더니 또 뭐 그 언론에서는 참, 뭐 500만 원 준다고 그래봤자 월세로 나가면 끝이네 이러고 또 그러니까 기사 크게 나오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 요지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대부분이 뭐 자영업자분들이 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정말 또 올해 새해 첫날 새해 영업 뭐 일로 첫날이죠. 1월 3일 날 우리 또 이인철 소장과 함께 새해 바뀌는 경제 전망 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방송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저희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볼 예정이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지금 10분 느려서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